지금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근로자들과 중국 정부 당국 때문인데요.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혜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월급 2배, 구내식당이 형편없다, 야근을 없애라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인데요. 생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며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인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서만 무려 15조 원을 투자하며 현지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중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반도체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며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책임져 왔죠. 이렇게 중국의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들의 요구에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강력한 규제들 때문인데요. 참을 대로 참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중국이 한국을 얕봤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있는 DB하이텍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장혜희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우연히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요. 정부 관리들이 한국에서 오신 임원분들 앞에서 서류를 탁자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술 이전 계획서를 한 달 안에 제출하시오. 안 그러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한국 임원분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매일같이 정부 감찰관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는 한 달 만에 50번도 넘게 받았다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가 와서 은근히 압박하더라고요. 당신도 중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협조해야지. 사실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를 배신하라니 이건 정말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노조 대표라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우리도 한국 본사 직원들만큼 월급 받아야 해요. 임금 2배로 올려주세요. 안 되면 일 못해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 뭔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달까요? 밤마다 회사 임원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기술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뒀어요. 왜냐고요? 이 회사가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곳이거든요. 전문가로 키워주고 제 가족도 잘 챙겨줬어요. 그런 회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었어요. 이제 제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국이 한국 기업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제 첫 직장은 아니었어요. 7년 전만 해도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거든요. 기술이 있어도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은커녕 제대로 된 저녁 식사도 없었어요. 기계가 고장 나도 수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우리 보고 직접 고치라고 했죠.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단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랑 커피를 마시는데 한국 기업에서 채용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야, 장의. 여기 봐봐. 한국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설마 우리가 될까?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여기 기본급이 우리 월급의 2배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외국 기업은 까다롭다,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지원했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아직도 생생해요. 깨끗한 사무실, 반짝반짝한 작업장, 최신식 설비들. 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장회희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한국에서 온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전 직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회사가 특별하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병원비가 너무 걱정됐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회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국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병원비는 회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직원을 챙겨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준 곳이었죠. 그래서 전 이 회사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공장 구석구석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듣자 하니 한국 본사 직원들 월급이 우리보다 3배는 더 많대. 뭐? 그럼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냐?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 수군거림은 곧 터질 것 같은 화산처럼 공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휴게실에서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전체 라인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본사는 성과급도 장난 아니래. 우리도 똑같은 대우 받아야지. 이상했어요. 분명 우리 공장 임금이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게다가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식당 앞에서 한 무리가 모여서 외치고 있었어요. 점심 메뉴를 매일 호텔식 뷔페로 바꿔라. 퇴근하고 술 마실 수 있게 맥주 무제한으로 제공하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휴게실마다 안마의자를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본사는 다 있대. 우리는 없어서 차별받는 거야.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초과 근무는 절대 하기 싫다고 하면서 월급은 한국 직원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연구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연구원 대우해줘. 기술 자료 공유 안 하면 공장 문 닫게 만들 거야. 그때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 요구사항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관리들이 했던 말이랑 똑같았어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요구하는 거야. 못 들어주면 파업이다 뭐다 해서 압박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솔직히 우리가 받는 대우 나쁘지 않은데. 바보야, 지금은 기회라고. 위에서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위에서 다 계획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이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관리자분들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매일 밤 회의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더 이상은 못 버텨요. 이거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쉿! 조용히 해요. 벽에도 귀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 있었어요. 낮에 시위를 주도하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통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도 못 잤어요. 시위 주동자였던 리우 반장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지시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파업 준비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리우 반장이 통화를 끝내고 뭔가를 적더니 그걸 사무실에 있는 특정 팩스 번호로 보내는 걸 봤거든요. 그 팩스 번호가 어디였느냐? 바로 정부 기관 번호였어요. 뭐지? 설마. 다음 날부터 전 리우 반장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더 이상한 정황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이면 리우 반장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1시간 뒤에 돌아와서 바로 회사 내부 사정을 메일로 누군가에게 보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야근하다가 우연히 리우 반장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우리 회사 연구소의 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거 허가받지 않은 문서인데.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리우 반장이 실수로 떨어뜨린 수첩을 주었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1시 장관급 보고, 3시 당국 지부장 미팅, 다음 주까지 할 일 기술 자료 확보, 노조 파업 준비.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리우 반장은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회사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고 노동자들을 선동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조각 맞추기처럼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시작된 임금 인상 요구, 이상한 시위들, 기술 자료를 달라는 압박.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걸 알게 된 저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다가 리우 반장 같은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죠? 그날 밤 전 퇴근길에 공원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진실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 회사는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혜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김 이사님이었어요. 평소엔 늘 웃는 얼굴이셨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김 이사님은 한강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리우가 스파이라는 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놀라지 마세요. 장혜희 씨가 요즘 리우를 조사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김 이사님은 저를 벤치로 이끌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죠. 우리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정말 궁금했어요. 이렇게 큰 기업이 왜 이런 압박을 계속 참아내는 걸까요? 첫째, 우리가 이미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 공장 하나 짓는 데 들어간 돈이 10조가 넘어요. 여기서 철수하면 그 돈을 고스란히 날리는 거예요. 김 이사님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내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거기엔 충격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공장 설비 비용, 인건비, 각종 투자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둘째, 중국이 우리 원자재를 장악하고 있어요.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희토류의 90%가 중국산이에요. 여기서 밀려나면 원자재 수급도 끊기는 거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원자재 가격 협상에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에요.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철수하면 전체 매출의 40%가 사라져요. 김 이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당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김 이사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김 이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리우가 기술 자료를 들고 도망갔다고? 그날 밤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리우가 가져간 기술 문서 때문이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임원실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이제 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동안 다 기록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예요.
알고 보니 우리 회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압박들을 문서화하고 있었더라고요. 불공정한 세무조사 기록, 기술 이전 강요 문서, 심지어 정부 관리들의 협박성 발언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박 부사장님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 회사는 이 기업들과 이미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고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회사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중국에서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투자는 다른 국가로 선회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신규 공장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연구소는 인도로 이전하겠습니다. 멕시코 쪽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중국 정부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결정이 예상 밖이었나 봐요. 이러지 맙시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무조사는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대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철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전자제품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제서야 중국도 깨달은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을 막무가내로 압박하면 자기들도 큰 피해를 본다는 걸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인정하게 된 거죠.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 발표가 중국 내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거죠.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 기업 직원들이 대화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큰일 났어. 우리 스마트폰 공장이 멈출지도 모른대. 왜? 한국에서 반도체 공급 물량을 조정한대. 실제로 중국의 여러 공장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신규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에는 위압적이던 정부 관리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박 부사장님 계신가요? 아, 협상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위협도 없었죠. 대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외국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알고 보니 중국 내부가 심각한 위기의식에 빠져 있더라고요. 첫째로 우리 회사 제품이 끊기면 중국 기업들이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긴대요.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를 쓰고 있었거든요. 둘째는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는 소식에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중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떠나는데 우리도 투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어. 셋째로 일자리 문제였어요. 우리 회사 공장 하나만 해도 직원이 몇만 명이에요.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죠.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나갔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 결국 중국 정부는 우리 회사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어요. 세무조사도 중단하고 기술 이전 압박도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규 투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죠. 이래도 안 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이유가 중국 시장의 크기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중국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인정하게 된 거죠.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우리 회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더라고요.
강한 압박이 들어와도 끝까지 버티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한 방에 승부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는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대요. 베트남에는 중국 공장보다 더 큰 생산 기지를 세우고 인도에는 최첨단 연구소를 설립한대요. 멕시코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이에요. 누가 압박하면 더 강해지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죠. IMF 때도 그랬잖아요. 다들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져서 나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중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우리 편의를 더 봐주기 시작했어요. 현지 직원들도 이제는 알게 됐죠. 한국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받는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반도체만 해도 우리가 공급을 조절하면 중국 전체 산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예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그 공장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중국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못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중국의 태도를 보면 웃음이 나와요. 예전에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우리 기분 살피느라 바쁘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긴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신규 투자만 해달라고 애걸하듯 요청해와요. 결국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보여준 거죠. 한국의 기술력, 근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까지. 이제 중국도 전 세계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우리는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역시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옹감동하세요.